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우. 야, 제 옆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홍춘욱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 유튜브에서 우리 박사님 모셨는데, 우리 홍춘욱의 경제강의 노트. 와. 유명한 유튜버가 되셨어요. 10만 명 돌파 구독자.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제가 듣기로 이 구독자 증가세가 되게 가파르죠. 최근에 다시 또 좀 관심을 모으신 것 같습니다. 와. 예, 아무래도 홍보 효과가. 홍보 효과? 예, 그 뭐 10만 넘었다 그러니까 오. 뭐가 있나 하고서 잠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이제 또 책도, 야, 이게 정말 제가 이 책을 그때 주신 이후로 네, 정말 지하철 오가면서 예. 꼼꼼하게 제가 다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의 역사 2. 1에 이어서 2도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순항 중입니다. 야. 요즘은 주식 관련 책 아니면 사실 안 팔리는 시장인데 네. 그래도 10,000부 넘게 팔린 거는 이게 다 또 독자분들이 그래도 또 이 역사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실 2021년 글로벌 뭐 경제, 금융시장 뭐 이렇게 잡아봤는데 그냥 편안하게 뭐 올해 이야기, 내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뭐니 해도 코로나 19죠. 예, 저도 뭐 코로나 때 네. 그때 이제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책에서 2001년 9.11 테러랑 되게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9.11 테러 때 잠깐 복귀해 보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쵸, 예, 벌써. 그때 사람들이 다들 무서워서 밖을 못 나갔어요. 왜냐하면 어디 테러 공격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피하세요. 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9월 달 보면 막 소매 판매나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게 급격히 감소해요. 무서우니까 어디 가지를 못하면서 그때 이제 인터넷이 엄청 특히 인터넷 쇼핑을 그때 처음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2002년 한 3월 정도까지 거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더블 났거든요. 네. 예. 완전히 V자로 예, V자로 오르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그때 그 유명한 엔론 쇼크라고 네. 그 세계적인 사기 회계 분식, 회계 분식이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서 특히 2002년 말에 그 걸프전에 이어서 이제 이라크 전쟁이 또 2003년 10년 만에 다시 중동 지역에서 또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그런 충격들까지 겹쳐서 쌍바닥을 찍었던 게 그때였는데 일단 저는 뭐 쌍바닥까지는 잘 모르지만 이번 위기가 2001년 9.11 때랑 너무 비슷하다. 일단 밖을 못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쳐지는 경우에 일시 중단됐던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이제 V자 회복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그런 상승세가 나타날 거라고는 네. 차마 예상 못하고 그때 어떤 모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셨는데 책이 이제 나온 다음에 고맙잖아요. 그래서 박사님 저기 2600포인트 역사상 최고치는 언제쯤 회복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돌이켜보면 역사상 최고치 회복하는 게 2년 뒤인 2010년 말 11년 초에 회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2년 걸리지 않겠냐 그랬는데 2년은 무슨 웬걸 10달 만에. 야, 참 진짜 박사님 우리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역사가 과거를 알면 진짜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데 네, 정말 9.11 때랑 저는 굉장히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 회복 과정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늘 밤에도 뭐 미국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고 대만도 사실은 뭐 지금 사상 최고치 30년 박스권을 뚫었습니다. 야. 예, 대만 주식시장이 가권 지수 1만 포인트를 1989년에 돌파한 다음에 그 뒤 30년 동안 뚫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일본만 잃어버린 30년을 한 게 아니라 대만도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다가 그걸 2020년에 뚫었어요. 예. 저 아까 그 장대 그 월봉 양봉 보고 내가 와 입이 떡
떡 벌어지던데. 네. 다 중국 덕분이죠. 중국이 알리바바랑 엔트그룹 때려잡는 바람에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금 거의 약간 쇼크 받았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뭐 이렇게 갑자기 10월부터 11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예, 이머징 마켓에 돈들이 갑자기 돌기 시작한 건 결국 그 엔트그룹 상장 준비하려고 모아놨던 돈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거기에 중국이 그 뒤에 또 광군절 연휴 11월 11일 때 그때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라고 불리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발표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뭐 사실 엔트그룹 해체 또는 국유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은 제일 싫으니까 중국이 전체 MSCI EM 지수 그러니까 신흥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는데 네. 그 시장이 일단 매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돈들이 일단 상대적으로 더 값도 싸 보이고 이런 정책 리스크가 덜하다 생각되는 한국 대만에 몰려든 게 외국인 팔던 것까지 스탑되니까 이 시장이 그냥 탄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니, 알리바바 독과점 규제한다고 막 이런 얘기 나오길래 제가 야 소름 끼치더라고요 저거. 이제 국가자본주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2012년, 13년부터 이제 좀 약간 여러 가지 안 좋은 징후들이 있었잖아요. 네. 세 가지 안 좋은 징후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러는데 첫 번째가 제조업 2025 너무 노골적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특허나 뭐 로열티나 지적재산권 같은 데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으면서 남의 기술 가져가서 자기가 성장해 보겠다라는 걸 너무 노골적으로 밝힌 게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 집권이고 이제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수주의적 경향들이랄까 국가의 어떤 독점에 대한 어떤 권력 독점에 대한 도전, 일체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외 관계도 또 좀 이상해서 2012년은 일본 차들 불태웠던 거 혹시 기억나요? 2016년은 사드. 그리고 2017, 18년은 대만에 대해서 차이 총통 취임 이후에 대만 분리 독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대만과 뭐 우리한테 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대만한테 경제 제재를 단행했고 2019년은 홍콩. 이게 연이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 세계 글로벌 그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들 자체를 이렇게 물어보는 퓨 리서치라는 미국 민주당 계열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난 20년에 걸쳐서 당신을 중국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라는 이 단순한 질문으로 전 세계 20개 나라 정도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올해 조사된 결과가 이제 여기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나라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 한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20개의 선진국들 모두 중국 싫어요라는 답변이 70%를 넘었다고. 예, 참고로 이탈리아는 60%. 그러니까 전부 뒤집혔어요. 5년, 10년 사이에 중국 좋아요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었는데 5년, 10년 사이에 전부 중국 싫어요라는 게 답변이 90%인 나라도 봤고요. 호주라고. 예, 요새 중국이랑 대판 싸우고. 안 좋죠. 예, 그 호주산 와인, 호주산 철광석, 호주산 석탄 이거 전부 다 수입 규제하고 있잖아요. 금지 막.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정들이 격화돼서 아무튼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 나갈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아유 치노 이래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물론 이제 중국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키도 큰 편이고 세련된 맛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동양인 보면 중국 사람이냐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같이 좀 미움을 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중국 싫어요라는 답변이 압도적인 국가 방문하실 때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태극기라도 여기 가방에 달고 다니든가 실제로 예, 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격앙돼 있죠. 이런 것들 살펴보면 중국 주식시장이 정말 저렇게 올라가면 곧 미국과 함께 세계 양대 시장이 되고 또 몇 년 이내에 중국을 따라잡는다라는 그런 낙관론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우세했던 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봤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한 3, 4년 길게 보면 10년 사이에 시진핑 집권 이후에 이렇게 바뀌어버렸나요? 와, 제가 2020년 연말에 좀 찜찜하던 거를 좀 하나 좀 뭐랄까 해소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 왜냐면 중국 시장을 중국 경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거 되게 사실은 좀 고민이잖아요. 낙관적이긴 한데 왜냐하면 재정으로 일단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또 글로벌 교역량도 개선되고 있으니까
중국 경제는 좋겠지만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을 사는 거는 뭐 나빼도 괜찮은 일이고 개별기업. 문제 없다 생각되는데 개별 기업단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니까 개별 기업단 투자함에 있어서는 너무 한 주식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근데 뭐 세계 경제 좋아지면 뭐 중국 주식시장도 좋아지겠죠. 다만 이제 탄력이 왜 최근에 상대적으로 저렇게 부진한가? 그러니까요. 1년 내내 보면 거기도 연초에 빠진 다음 회복한 다음부터는 기고 있잖아요. 네네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야, 사실은 중국 제가 질문을 따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알아서 오늘 또 선배님이 네, 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와, 사실 이제 내년 이제 글로벌 경제 저는 이제 그런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 제로 금리가 뭐 페드에서는 23년인가까지는 뭐 그냥 묶어두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야, 언제까지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지금 주식시장이 저렇게 혹자들이 지금 버블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트럼프가 또 서명했지 않습니까? 뭐 예산안, 부양안 뭐 합쳐서 뭐 한 2조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을 또 풀겠다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 제로 금리에다가 근데 주가는 저렇게 버블이고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여쭤보려고 사실 이제 박사님 친히 또 모신 건데. 피터 린치라고요. 예. 예전 피델리티의 마젤란 펀드. 네. 아주 유명한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13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연평균 수익률 29%를 달성하신 전설로 떠난 월가의 전설이죠. 이분이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다. 이건 문제가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가죠.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약세론자들이 시장에서 다 퇴출되고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던 분들이 다 돌변하거나 나 언제 시장 조정받는다 그래서 나 그런 적 없어라고 말을 바꾸는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장일치가 벌어질 때가 가장 위험하고 반대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많고 이대로 가면 되겠냐 그러면서 언제 이야기를 하냐면 1992년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은퇴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1992년? 예, 그분이 이제 역사가 얘기 나오네요. 예, 그래서 1990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이제 77년부터 맞아요. 90년 사이에 이렇게 13년 운영하면서 마젤란 펀드. 우리 돈으로 뭐 한 200억 남짓하던 펀드를 수십조짜리 펀드로 만들어 놓으신 분인데 이 펀드를 운영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따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아기들이 잘하는 걸 아빠가 보지를 못했다라며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면서 깨끗하게 은퇴해서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펀드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도 1년 운영 수수료가 얼마인데 그걸 펀드를 은퇴를 해서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92, 93년 이야기를 이제 그 은퇴한다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다우지수가 처음에 3천, 4천을 뚫었대요. 그러니까 다들 난리가 났다. 자릿수가 바뀌었으니까 버블이다. 92, 93년에. 우린 그 뒤로 이제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 뒤 불과 5년 만에 10,000포인트 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지수대, 새로운 레벨대에 도달을 하는 순간 버블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또 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때 이제 피터 린치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그 붕괴되기 전에 징후를 누가 알 수 있냐. 그냥 시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자기는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고 시장을 이렇게 우려하고 또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느끼고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때가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때가 아니냐. 반대로 이제 2000년처럼 정보통신 거품처럼 약세론자는 시장에서 다 퇴출되고 가자 할 때 이제 예,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할 때 아니냐라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번에도 참고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 유 기자님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는 건 좋은 신호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저 때문에 오르는 거군요. 예, 저는 감사히 여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 유 기자님뿐만 아니라 연말 연시가 되니까 설문조사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내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묻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는 게 말이 되냐라는 뉘앙스의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서 질문의 내용을 보면 되게 비관적인 질문이 많이 담겨 있다. 아직은 좋아 보인다. 자, 바쁘신 분이니까 마지막 뭐 이렇게
질문이랄까 뭔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거. 다우 이제 3만 시대예요. 앞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부럽더라고요. 예. 진짜 왜 이렇게 잘 올라가요, 거기? 2021년 뭐 글로벌 경제 우리 저 홍 박사님이 꼽는 2021년의 화두 이걸 보면서 21년을 좀 대응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한번 좀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저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니까 네. 물론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뭐 여러 회사들 자문하고 경제와 역사가 접목되시는 여단되시는 정말 아주 드문 분이세요. 예, 전업 작가니까. 아 작가. 예,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보자면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그때 400포인트가 900포인트까지 올랐으니까 2배 더 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됐던 과정에서 무너진 이유가 엔론 쇼크 때문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호황이 끝난 다음에 불황으로 접어들었다가 이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예상 못했던 잠재적인 악재들이 시장에 도출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게 이제 2001년을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이켜보면 아, 그땐 엔론 같은 기업들의 회계분 시기였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될 때 세계 금융시장을 힘들게 만들었던 게 또 유럽 재정위기였잖아요. 아, 맞네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남유럽. 예. 지금이야 뭐 쫙쫙 올라가니까 좋은데 이제 쭉쭉 올라가다가 뭔가 돌뿌리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악재 요인들을 꼽아보자면 이제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중국의 기업의 회사채 부도 문제라든가 중국의 기업들 아무튼 부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게 뭐 지금 이미 시장이 다 알고 있는 이슈는 그렇게 충격을 크게 주지 않는다라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특히 뭐 중국의 어떻게 보면 거의 준국영 기업이었던 칭화유니가 저렇게 회사채 자회사 디폴트 내는 거 보면서 그 회사가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인수하려고 그랬던 어마어마하게 돈 많기로 유명했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대표하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 자회사가 디폴트 낼 정도라면 아, 중국도 좀 신용경색의 징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또 두 번째 걱정거리는 어디냐면 신흥국 위기의 위험들을 항상 우리가 또 배제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위기. 유럽은 한 대 맞았으니까 거기 뭐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니 이탈리아나 스페인 재정이 망가졌고 청년 실업률 30에서 50%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문제 생긴다고 우리 뭐라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매를 여러 번 맞았잖아요. 뭐 당장 2015년에 있었던 그렉시트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한다고 그러면서 야, 진짜. 7월 달에 우리 밤잠 못 자게 만들어서 맨날 유럽 쪽 뉴스 보면서 야 이제는 막 유럽 뉴스도 봐야 되냐 이러면서 그때 국민연금 다닐 때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렉시트.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매를 맞아서 그쪽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멀쩡해 보였던 신흥국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되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신흥국 중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나올 때는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 부분, 잠재적 리스크란 건 알고 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위험이 나오는 경우 지금 신흥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돈들이 또 돌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글로벌하게 본다면 신흥국들의 어떤 외채 문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나 터키 같은 나라 말고요.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이미 알려진 데 말고, 그러니까 알려졌고 특히 뭐 터키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미 네, 굉장히 리라와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까지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살펴보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나라는 굉장히 평가가 좋은 나라들 중에 흔들릴 나라는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좀 걱정되는 건 당연히 자산 시장에 있어서 이제 거품 논란들이 이제 거품 논란인데 아까 제가 잠깐 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지만 전 부동산이 좀 걱정이거든요. 사실 한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2014년 바닥 찍고 14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5, 16부터 시작해서 만 6년을 올랐는데 저도 특히 2020년 부동산이 2006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었거든요. 그래서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그것도 가격 상승 랠리의 후반에 기록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이 후반에 이렇게. 2006년이 강남 고점이거든요. 그리고 2008년이 강북 고점이잖아요. 그 부동산의 고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점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실질 가격으로 판단하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적인 주택 가격 지수를 가지고서 이 경기 판단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명목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실질 가격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강남 고점이 2006, 강북 고점이 2008이었거든요. 그리고 명목 가격 고점은 이제 2011년 초였고요. 그러니까 인플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강한 랠리가 발생할 때는 이제 조정의 리스크들이 좀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2021년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의 그 가계 전체 자산의 78% 정도가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게 잘 사는 가정이나 못 사는 가정이나 할 것 없이 다 부동산이 제일 높은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대체로 다른 나라는요. 부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한 40%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적죠. 다, 예, 주식을. 다 주식으로 많이. 예, 그런데 우리는 좀 예외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서서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 레벨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가격에서 내가 도저히 못 산다. 이거 뭐 포기한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은 수급의 균형이 어그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요인으로 본다면 부동산 가격의 급등세가 더 지속되는 게 이제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좀 조정받는 게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좋은 시기인 그러면 더 숨이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시장의 랠리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건데 2020년에 인상적인 역사적인 랠리 이후에 2021년에 조금이라도 조정이 나온다면 이건 뭐 제가 너무 걱정이 지나쳤던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20년 못지않은 랠리가 온다 이러면 또 간다. 이러면 이제 진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우리가 가정을 제가 두고 한 거니까 뭐 부동산이 버블이다 이런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우리 국내 요인으로 본다면 최대의 지금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뭐 그렇게 큰 걱정거리는 없는 나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신흥시장,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예, 그래서 뭐 선진국은 채권금리 제로금리인데 뭐 거기가 뭐 디폴트 날 것 같지 않아요. 금리가 뭐 이렇게 수준이 변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그건 별로 굉장히 이제 희소하다. 왜 그러냐면 미연준의 그 이제 점도표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그 멤버들 한 20명 가까이 되시는데 이제 물론 결석인 멤버도 있어서 보통 16분에서 18분이 표기를 하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22년까지 다 동결이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23년에 한 분이 인상한다 그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일치 단결돼 있을 때 그 의견이 바뀌려면 소수파의 반란이 계속 나와야 의견이 바뀌는데 소수파의 반란이 나오더라도 한 1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강하게 발생하는 최고로 좋은 경제 상황이 이건 정말 좋은 거죠.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 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는 모르지만 22년에 금리 인상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21년에 금리가 미리 오를 수 있다. 이거는 뭐 동의할 수 있지만. 근데 정책금리 인상이 가파르지 않는데 시장금리 올라가 봐야 그게 뭐 제약되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무게중심 밑에 있으니까 좀 올라가는 힘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다음에 정부 정책금리 제로금리인데 회사채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싸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 야이금리도 좋아하고 살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정책금리보다 올라가봐야 많이 못 올라가는 게 현실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와 깔끔하게 2021년 뭐 글로벌 경제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시장 좀 우리 홍춘욱 박사님한테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홍 작가님 새해 더 건강하시고요. 우리 뭐 유튜브 시청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이 시장에 몸담고 있는 이 민생들에게 민초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